발해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화산 폭발에 의해서 멸망했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백두산 화산 폭발에 의해서 발해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뭐 학자들마다 추정치가 다른데 한 45만에서 75만. 엄청난 대학살이죠. 갑자기 떠난 흔적이 고학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게 이제 발해 926년 멸망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는 건데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은 다 지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정의의 기준선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할 때 종교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도자가 됐을 때 그 국민들을 탄압하고 여성들을 탄압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종교가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종교를 얼마나 이데올로기로 사용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역사를 보다 가깝게 역사를 보다 재미있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이고요. 오늘도 세 분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에서 한국 고대사 공부하고 있는 안정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이슬람과 중동이 전공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 고고학과 이집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이제 쓰레기를 많이 배출 안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텀블러들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Look at history. 물론 고구려를 보통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우리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을 통해서 좀 이제 차오르는 느낌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구려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음식, 복식 전혀 아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떠돌더라고요. 고구려는 사랑에 굉장히 관대했다. 남녀가 눈을 마주치고 사랑에 빠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 말을 못하시네. 어떻게 여기 19금을 남녀 사이에 굉장히 진도가 빨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 사실입니까? 사회상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나온 기록은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고구려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기록을 주의해야 되는 거는 고구려 이때의 그 기록은 3세기 한 중반경하고 그 이전 기록이에요. 그래서 고구려의 약간 초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를 긴 고구려 시기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딱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남녀가 이제 밤에 모여서 놀고 춤추고 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중국 관찰자 입장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밤에 모여서 한잔하고 춤도 추고 그때도 뭐, 나이트가 있었어요? 뭐 야외 클럽이죠. 그러니까 야외에서 모여서 놀고 술 먹고 이런 모습들이 중국 한족 왕조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은 이제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어떤 구분을 좀 엄격하게 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고구려가 조금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물론 혼인 이후에 남녀를 그렇게 자유롭게 두지는 않았겠죠. 네네. 아마도 그 이전 연령들은 조금 자유롭게 만나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느슨하게 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중국 관찰자 입장에서 곤란하다. 좀 모이면 서로 놀고 저렇게 뭔가 좀 부정적으로 하는 인상?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건 뭐 이제 중국인 관찰자 입장인 그렇죠,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조선시대처럼 꽉 짜여진 그런 사회적으로 뭐 강상의 윤리가 엄연한데 어디 남자 여자가 이렇게 간자가지고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아니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자유스러운 연애를 추구했다. 자만추. 근데 자유로운 연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당시에 지배층 귀족들은 다 가문 단위로 굉장히 자기 가문의 등급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혼인도 하나의 가문의 등급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결혼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분명히 그런 면에서 결혼은 다 정략 결혼이죠. 귀족들 결혼은. 네네. 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연애하고 뭐 첩을 두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그보다 좀 낮은 이제 평민들 일상이나 혼인들 보면은 당연히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겠죠. 그럼 귀족이 평민이 되고 싶어 했다라는 설이 있던데. 네. 물론 연애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고구려는 아닙니다만 그 신라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짝지어준 사람하고 만나기 싫어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사람하고 만나려고 막 도망다니고 뭐 이런 경우들은 멸전 이런 데 많이 나와요. 김유신의 아버지 김세연 이런 사람도 그랬었고 김유신도 첩이 있었습니다. 육도품에 첩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이게 연애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렇게 또 정략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자유롭게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는 약간 개방적이었죠. 고대 이집트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뭐 현재 이집트는 아니겠죠. 이집트는 언제나 얘기할 때 그 예. 시기적인 범주를 딱 정해서 보통 저희가 궁금한 건 고대입니다. 그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고구려와 비슷하게 연애 단계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웠었던 것 같은데 혼인은 또 완전 다른 문제예요. 이집트는 무조건 파라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무조건 일부 일처제고 그리고 혼인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불륜이 발생한다. 굉장히 처벌이 엄격합니다. 불륜을 사회
조직을 망가뜨리는 범죄라고 보통 평가를 했었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남성들에 대한 처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다 사형. 사형이요? 으로 이제 왜냐하면 그런 불륜들은 거의 대부분 여성이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처벌이 강력했죠. 근데 남성의 경우에도 그게 한 밝혀지면은 그 자기들의 그 원래 있었던 커뮤니티에 머물지 못하고 딴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정근대 사회에서는 가문을 이어주는 게 자식 혈통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때 유전자 검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바람을 피거나 눈이 맞거나 하면은 이거 자기들 가문의 어떤 뼈대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예 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정근대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에든 고구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이 분명히 그 여성의 자식인 거는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300이라는 영화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예, 죄송합니다. 이제 페르시아는 등이 굽은 그 배신자가 그 아름다운 여인들과 쾌락과 환락의 장소에 빠지게 되는데 물론 이슬람 제국이 들어서고 나서는 달라졌겠지만 그 이전에 페르시아는 좀 개방적인 문화였던 건가요? 오히려 페르시아보다는 저 이제 그 이슬람 이전의 아랍 사회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슬람 이전의 아랍 사회는 물론 좋게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좋게 보지 않는 것이 가장 많은 것 중에서 성적인 주도권을 여성이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유목민들 특히. 유목민들이 여자가 남자하고 사랑을 하고 싶으면 텐트 밖으로 신호를 하면 남자가 들어와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성 선택권을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런 기록들을 남겨놨어요. 근데 이제 이슬람이 들어오면부터는 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현대 와서 뭐 여성의 해방론을 주장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성적 주도권을 여성이 가지고 있었다. 이슬람 이전에는. 여성이 집을 준비해 갖고 가야 되네요. 집에서 집이라 봤자 뭐 텐트니까요. 텐트를 이제 네. 준비할 거면 네. 오늘은 오케이. 그럼 이제 남성이 이제 들어올 수 있고. 네, 선택권 여성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요, 여성이 성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동물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인간을 동물이라고 본다면 동물들이 번식을 하기 위해서 암놈들이 순놈을 고르는 거거든요. 강한 유전자를 찾아다니죠. 예, 모든 동물들이 말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인간 사회에서만 이제 좀 덜 그러는 것뿐이죠. 알겠습니다. 네. 예전에 다른 교수님들이 왔을 때도 뭐 이야기거리가 있었는데요. 발해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강 교수님의 의견은 좀 많이 와해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한 것이다라고 했지만 화산 폭발에 의해서 멸망했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고대사를 연구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들 많이 얘기하세요?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저희 이제 문헌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주목하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처음에 제시됐던 게 백두산 화산 폭발에 의해서 발해가 아마 이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게 이제 발해 926년 멸망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입증이 되려면은 일단 화산 폭발 시기가 명확하게 입증이 돼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로 인한 어떤 사회 경제적인 혼란이라고 하는 게 기록에 나와야 돼요. 나와야 이게 발해의 어떤 멸망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 두 가지가 다 불명확합니다. 화산 폭발이 언제 됐는지도 불명확해요. 발해가 멸망했다고 하는 920년대 그 이후에 터졌다고 하는 설도 지금 강하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규명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큰 혼란이 있었다고 하면은 뭔가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기록에 지금 나오는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참 결론 내리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 거죠. 문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딱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설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음모론 정도로 음모론이라고 딱 단정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터진 시기가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면은 그 고고학적으로 만약 그런 것들이 그 지역에 끼친 영향이 나중이라도 드러낼 수 있다면 뭔가 갑자기 사람들이 어떤 주거지를 이제 버리고 갑자기 떠난 흔적이 고학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 시기 동안에 그러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설이 될 수 있겠죠. 한 가지 설 정도로 지금은 현재 제기드는 설 정도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제 발해가 멸망했을 즈음에 화산이 폭발했던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있으니까 뭐 이런 되게 극단적인 자연 재해는 언제나 큰 정치적 변동이랑 같이 엮여서 설명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설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고대사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발해의 멸망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어떤 거라고 보면 알려져 있습니까? 발해 멸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직접적으로는 그 거란 요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한 건데 이미 그 이전에도 발해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분열의 어떤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해의 주축이 되는 주요 주민들은 말갈이라고 하는 부족인데 이 말갈 주민들도 사실은 내부에 여러 계통이 있어요. 여러 계통의 이 말갈인들이 발해 내부에서 초창기에 뭐 무왕 때, 문왕 때 상당히 선왕 때 통합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명확한 어떤 기록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분열되어가는 어떤 과정들을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말기엔 통합이 상당히 느슨하게 돼 있었고 내부적인 어떤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요 나라에서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공격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굉장히 되는 짧았죠. 거예요. 예, 그게 아마 이제 그런 어떤 분열이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죠. 뭐 화상폭발도 당연히 큰 사건이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도 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데 역사적으로 보면 재난급의 사건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하잖아요. 교수님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는 진짜 역사 속에서 엄청난 재난급 사건이었다라고 보시는 좀 사건들이 있나요? 역사적으로 발생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서 물론 사람이 주체가 된 사건이지만 상당히 끔찍하게 극단적으로 벌어진 사건 중에 하나가 그 3차 포에니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원전 149년에서 146년 사이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이제 떠오르던 이미 이제 그 당시는 거의 주중에 패자가 되었었던 로마와 당시는 이제 공화정 로마죠. 그다음에 그 이전 세대 동안에 주중에 어떤 이 통상을 지배했었던 카르타고 간의 마지막 전쟁인데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게 이미 이제 2차 때 그 한니발 전쟁이라고 불리는 그 2차 포에니 전쟁 때 카르타고가 이제 패배하고 그리고 나서 로마와 일종의 굉장히 불평등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로마가 다 통제하는 카르타고의 모든 것. 심지어는 전쟁 발동권조차 그러니까 카르타고는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전쟁을 시작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카르타고 옆에 있는 인접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르타고는 오늘날의 이제 튀니지 지역에 있었던 국가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모로코 지역에 있었던 그 누미디아라고 하는 기병이 유명한 누미디아가 이제 요 상황을 놓고서 이제 카르타고에 계속 한 대 치는 거예요. 시비를 계속 거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 누미디아의 왕이 마시니시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카르타고가 이제 열받죠. 계속 건드니까. 네. 그래가지고 카르타고가 이제 원래는 전쟁을 시작할 수 없는데 로마의 허락 없이 병력을 규합해가지고 누미디아랑 전쟁을 벌입니다. 또 여기서 카르타고가 져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로마가 그 소식을 듣고 로마가 이제 열받는 거죠. 니네 왜 우리 허락도 없이 전쟁해? 진 것도 억울한데 로마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그러고서 로마가 니네 이제 더 벌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카르타고한테 되게 더 격렬한 더 극단적인 요구를 합니다. 니네 카르타고 수도를 다 파괴하고 니네 주민들 해안에서 15km 이상 떨어진 곳 내륙으로 들어가. 왜냐면 카르타고는 언제나 통상국가였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 이 카르타고를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을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바다와 떨어뜨려 놓아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은 카르타고인들이 정말 분노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카르타고 측에서도 로마와 이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둘기파들이 있었는데 카르타고 시민들이 너무 격분해서 이 비둘기파 다 죽이고 로마에 대한 어떤 항전의 의지를 표출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공성전이 벌어져요. 카르타고 시를 중심으로 3년 동안 벌어집니다. 이 당시에 이제 카르타고는 무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로마한테 무기를 내줬기 때문에. 내줘버렸죠. 그래서 그냥 이제 뭐 무기도 아닌 것들 가지고 싸우는데 3년이나 이제 버텼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로마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로마의 그 장군이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였는데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질러요. 카르타고인들을 거의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때 죽었던 카르타고 시민의 숫자가 뭐 죽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려간 숫자인데 뭐 학자들마다 추정치가 다른데 한 45만에서 75만. 엄청난 대학살이죠. 그리고 성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다가 소금까지 뿌려가지고 작물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로마가 지난 한 200년 동안 카르타고로부터 겪었었던 그 위협과 그 공포에 대한 복수를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 사실 로마라고 하면 대체로 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용을 베푸는 그런 정치체로 보통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카르타고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아주 끔찍한 짓을 저질렀죠. 저는 인류 역사에서 이 정도 되는 끔찍한 어떤 승자가 패자한테 끔찍하게 어떤 행위를 했었던 적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요거를 한번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래된 일이기도 하지만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없다라는 가장 큰 배움의 기준이 맞습니다. 되는 그런 역사가 아닌가. 예. 박현도 교수님은 혹시 이런 우리가 뭐 이슬람 중동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라고 그러면 762년에 지금의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계획도시로 만들거든요. 이슬람 문명 영광의 상징인데 이 도시가 1258년에 몽골군에 완전히 유린당해요. 근데 기록들은 몽골군이 남긴 기록이 아니라 이제 무슬림 쪽에서 남긴 기록인데 모든 책들을 다 강에다 다 던져서 강이 잉크로 시커매졌다라든지 개 한 마리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든지 이런 참혹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과장된 것도 많지만 그런데 1258년에 몽골의 바그다드 정복을 지금도 무슬림들이 서구에 앞섰던 이슬람 문화가 뒤처진 재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앙 1호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3세기의 재앙인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같은 도시에 일어난 또 다른 재앙은 이건 21세기에 일어난 미국의 바그다드 침략이에요. 그러니까 2003년에 아들 부시의 바그다드 침략은요, 이라크 침공은 아무 이유가 없는 전쟁이에요. 전쟁 내건 거는 대량 살살 무기라고 그러는데 살살 무기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서기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이 오늘날 뭐 이란이 세졌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 지금 이란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든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미국에 이라크에 지금 사담 후세인을 지금 제거하면 이라크는 그냥 이란에 갖다 바치는 거다, 하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결국엔 했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중동 지형의 정세를 만든 게 2003년에 미국의 이라크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258년 몽골의 침략, 2003년 미국의 침략이 같은 도시에 두고 한 거를 그대로 어떤 면에서는 한 도시에 두 번의 재앙이 크게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그다드를 침략 당하기 직전에 사담 후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군이 온다고 그랬을 때 미군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제2의 몽골군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 1258년에 몽골군의 성문을 열어주었던 재상이 쉬아파의 알까미라는 재상인데 제2의 알까미가 쉬아가 있을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그 슬픈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재앙입니다. 미드라고 하죠. 미국 시리즈 드라마 중에 한 미국 군인이 부상을 입고 어떻게 하면서 이슬람 사람들에게 뭐 고문도 당하고 뭐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미국의 뭐 부통령도 되고 막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내용을 보면 그냥 평범한 중동의 국가가 어떤 모습이 나오고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모습이 보는데 폭격 소리와 막 터지는 소리, 비참한 아이들의 모습 막 이러고 한편에서는 원리주의 극단주의자들이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교육하는 모습,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조금 자라서 폭탄 테러를 하러 가는 모습, 이런 게 당연한 일상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는 국가를 위해 이슬람을 위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 피해를 받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어떤 그 뉘앙스의 어떤 드라마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미국 드라마예요. 그 홈랜드? 그거 맞아요. 예, 클레어 데인즈 나오는 홈랜드. 이쪽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래도 테러는 안 되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쪽 사람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테러에 의해서 희생당하면 정말 안 되는 거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지만 또 저쪽에서 바라보면 이쪽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최첨단 무기로 희생을 당해야 돼. 양쪽 다 이걸 보면 마음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온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비극은 비극을 계속 낳습니다. 그러면 중동 지역, 뭐 모든 지역은 아니겠지만 서방 세계와 자유진영과 대척점에 있는 뭐 이란이라든가 이슬람 원리주의가 좀 많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들, 지금으로 따지자면 헤즈볼라가 지배하는 지역이라든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은 다 지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 편하게 한다면은 우리는 항일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항일 독립운동할 때 종교가 중요한 요소는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물론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긴 했지만, 근데 중동 지역은 90% 이상이 무슬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방어의 기제라든지 정의의 기준선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할 때 종교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이라든지 저항운동이 그냥 세속적 기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교적 표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광신도로 보이는 거죠. 우리하고 완전히 그 패턴이 다른 삶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안에서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괜히 그러느냐,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울고 괴롭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고, 밖에서는 아무리 그렇다고 그런다고 해서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도자가 됐을 때 그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 국민들을 탄압하고 여성들을 탄압하고 아이들을 탄압하고 부패한 정부가 들어서고 하는 과정들이 또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종교가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종교를 얼마나 이데올로기로 사용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나쁘다, 뭐 이슬람이 나쁘다, 이거는 바보 같은 말이고요. 그 기독교나 이슬람을 어떻게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느냐. 그 나쁜 정치가와 독재자가 그걸 이데올로기의 나쁜 방법으로 쓰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는 종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 어떤 이데올로기들도, 이를테면 뭐 자유라든가 뭐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악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뭐 누군가를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종교 이데올로기도 비슷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끔찍한 것 같습니다. 한국 고대사에도 어떤 끔찍한 사건이라고 바라보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앞에 두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서 좀 가벼웠으면 네. 좋겠습니다. 마음이 가벼운 거, 약간 해프닝에 가까운 거. 네.
한국 사람 관련이 있다고 하기 조금 애매한데요. 우리가 보통 요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중에 고구려에 의해서 서기 400년 정도에 영토가 됩니다만 그 전에는 중국의 하나의 요동군이었다가 나중에 후한 이후에 좀 혼란스러워지면서 이 지역에 하나의 군벌이 들어와요. 그 사람이 이제 보통 공손도 혹은 공손탁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요동태수로 왔다가 이 지역이 자기 고향이기도 하고 살만한 거예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 지역에 딱 자리 잡고서 여기서 뭐 조조 싸우고 뭐 유비 싸우고 송건 싸우고 이런 거 지켜보면서 지형도 험고하겠다. 가만히 거기서 버티고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그 공손찬의 그 공손 지역이 원래부터 그쪽이 공손이군요. 네, 근데 공손찬하고는 공손도하고는 좀 다른 인물이고요. 네, 어쨌든 공손도, 공손탁이라고 하는 인물은 요동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지역에 있다가 중국 지역이 위초고 삼국이 정리되거든요. 근데 오나라 쪽에는 그 송건이 있었죠. 근데 아무래도 북쪽에 위나라가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하니까 거의 그 천하의 6할에서 7할 가까이 인구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 자기 동맹 세력이 필요한데 총나라만 가지고는 너무 약한 거예요. 저쪽 다른 쪽에서 좀 위나라를 견제해 좀 좋겠는데 라고 딱 보니까 요동 지역에 공손 시세력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공손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배를 보냅니다. 배를 보내가지고 우리랑 손잡자, 우리랑 군사동맹 좀 맺자 이러거든요. 근데 공손 씨 입장에서 보면은 덥석 잡았다가 위나라가 뭐 배가 이렇게 올라온 거 알거든요. 그때 멀리서 못 가요. 연안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하지 하고 하다가 일단은 오라고 해요. 그래서 송건은 뭔가 됐다 싶어가지고 막 400명 규모의 사절단을 보냅니다. 갔는데 일단 군사 1만 명은 해변에 놔두고 400명 올라갔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아, 공손 씨가. 네, 그 목을 갖다가 위나라를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막 그 군대도 공격해가지고 군대가 화급제가 배 타고 도망가요. 그쪽. 자, 그랬는데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역 여기저기 이제 감옥에 가둬버리죠. 근데 그 중에 4명이 탈출을 해요. 장미, 허한 뭐 이렇게 이름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 오나라 사람들이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밑에 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동쪽으로 튑니다. 튀어가지고 고구려 쪽에 들어가요. 근데 고구려 쪽에 들어가서 자기를 처신을 잘해야죠. 사실은 우리 송건 우리 형제께서 고구려 왕한테 사신을 보냈는데 네, 공손 씨한테 잡혀가지고 이 꼴을 당했다. 다 뺏겼다. 고구려 쪽에서 이놈들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딱 봐도. 근데 오나라 쪽이랑 요 기회로 한번 손잡아 볼까 해서 이 사람들 잘 대접해가지고 자기들 쪽에서 배를 태워가지고 오나라를 보내줘요. 거기다가 선물까지 딱 실어가지고. 그러니까 송건이 딱 보니까 자기 실수 때문에 지금 공손 씨한테 속아서 엄청 손해를 입었거든요. 입었는데 그 동쪽에 고구려가 또 자기랑 손잡자고 하니까 뻥다. 네, 나름대로 이거 이제 기회다 해서 고구려랑 잘해보자. 그래서 대규모 사절단을 또 고구려로 또 보냅니다. 이때 고구려의 왕은 누구였죠? 동천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고구려 이제 정기였죠. 정기는 아니었는데 그 사절단이 갔어요. 갔는데 사절단이 가서 이제 그 고구려 수도 쪽에서 이제 잔치 연회도 베풀어주고 한다고 하니까 딱 기다리고 있는데 분위기가 뭔가 좀 이상해요. 근데 그쪽에 중국 사람 한 명 있었던 모양이에요. 와가지고 귓속말을 해주는데 고구려에서 위나라하고 지금 몰래 서신 주고받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오나라는 위나라한테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배신당했나? 해가지고 오해를 한 거예요. 고구려는 이제 배신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국내선에서 갑자기 다 철수를 합니다.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해변에 딱 갔는데 고구려 쪽에서 니네 왜 도망가? 그러면서 사람을 막 보낸 겁니다. 왜 도망갔어? 우리 잘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오나라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 고구려 사람들 수십 명을 잡아가지고 밧줄로 묶어요. 아, 이거 조조가 도망가다가 돼지 잡는 칼 지 잡는 줄 알고 공격한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리고 막 서로 대치를 합니다. 고구려 사람들하고 대치를 하고 항구에서. 그러다가 오나라 쪽에서는 이제 이거죠. 우리 니네랑 교역하면서 니네 쪽에 좋은 말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군마하고 이런 거 좀 받고 싶으니까 그거 좀 내놔라. 그러니까 고구려 쪽에서 내놨어요. 어쩔 수 없이 사람 잡고 있으니까 내주고 하니까 꽤 많이 준 모양이에요. 한 100 몇 표 준 모양입니다. 일단 대기 해가지고 자기들 배에다가 말을 막 싣는데 배가 작아서 다 못 실어요. 몇 마리는 풀어버리고 일단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선 배를 타고 그냥 남쪽 가버린 겁니다. 고구려 입장에서 되게 황당하죠. 잘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말만 뺏어가지고 도망가 버리니까. 더러운 남쪽 놈들.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애매하게 끝나버렸는데 오나라 쪽에서는 우리 외교 성공했다. 말을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또 대규모 사절단을 또 보내요. 고구려 쪽에다가. 아니, 또 보낸다고요? 네, 또 아니, 이런 철면피 같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거죠, 이게. 근데 갔는데 이번에 고구려가 완전히 삐져 있었어요. 그렇죠. 네. 다 사로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다가 나중에 한 6개월 있다가 이 사신을 목을 베가지고 위나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나라도 완전히 외교 파탄 났고 그렇게 됐는데 위나라가 문제는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위나라가 이 상황들을 동쪽에서 벌어진 상황들을 보니까 이놈들이 지금 우리 경계하겠다고 지들끼리 손잡고 뭐 고구려 손잡고 공손씨 손잡고 이러고 있으니까 황당한 거죠.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 안 되겠다. 그동안 봐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동에 있는 세력들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일단 동쪽에 있는 제일 걸리는 놈들이 요동 지역의 공손씨 세력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공손씨 세력을 치려고 자기 남쪽에 있던 에이스를 불러
불러왔어요. 사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죠. 사마이를 불러와서 그 사람 밑에 있던 4만 명의 군대가 위나라 최강의 정예 군대입니다. 제갈량 이제 상대하고 있던 사람 불러와가지고 위나라 명제였는데 황제가 이거 뭐 사실 사마공까지 우리가 보낼 일은 아닌데 이번 참에 동쪽 지역을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보고 싶다. 사마이 자네의 생각은 어떤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공손 씨 입장에서는 저희가 군대가 가면 저쪽 동쪽까지 도망가야 지가 살 수 있는데 아마 공손 씨가 자기 수도 버리고 그런 짓은 못 할 겁니다. 왜냐면 배포가 작으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가면은 기껏해야 막다가 포위돼서 죽을 겁니다. 제가 가면 끝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마이가 군대를 몰고 갔더니 당시에 공손현이 나와서 아들이랑 나와서 막다가 결국은 못 막고 이제 사마이한테 격파 당합니다. 포위 당해가지고 결국은 요동 지역이 사마이한테 완전히 함락을 당하죠. 그래서 공손 씨 정권이 50년 만에 끝나요. 사마이가 여기서 어마어마한 복수를 합니다. 거의 15세 이상의 남자들을 잡아다가 싹 다 죽여요. 네, 관직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사마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과단성인 사람이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시신을 갖다가 막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경관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흙을 또 쌓아 올리고 해서 이게 탑처럼 이제 쌓아 올린 겁니다. 인골탑을 만든 거죠. 일종의 경고형입니다. 만들어 놓고 그 지역까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 싹 다 정리한 다음에 돌아가 버려요. 이렇게 해서 공손 씨가 사실은 이제 오나라 쪽에 송건이 뿌린 하나의 싹이죠. 괜히 건드렸다가. 그리고 고구려까지도 이제 거기서 눈치를 보다가 사실은 이제 사마이가 원정할 때 이제 조금 도와줬었는데 사마이가 그걸 만족할 리가 없죠. 동쪽에 있는 고구려 지역까지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까지 전쟁을 벌이고 결국 고구려 동천왕이 거기서 크게 패한 다음에 동쪽 끝까지 도망가요. 관구검. 네. 그래서 그때 고구려 수도 함락되고 고구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또 중국으로 잡혀가고 이 동쪽 지역이 완전히 정리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쪽 지역에 어떤 파국, 위나라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국가가 있었고 아직까지 거기 대항할 힘이 없는 이 요동 지역에 있는 세력들이 남쪽에 오나라의 송건이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다 휘말려가지고 이제 큰 파국을 맞는 그런 나비 효과군요. 송건이 쥐 같은 그 성공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요. 자기도 정치적인 큰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말 100마리였고. 네, 하나의 해프닝이자 최악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외교적 파국일 수 있는. 원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좀 멀고 국경을 좀 멀리 두고 있는 나라끼리 손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때 손건이 고구려와 잘 관계를 했었더라면 이건 위나라를 양쪽에서 압박을 해서 근데 그럼 좀 달라졌을까요? 삼국의 그 정세가? 글쎄요. 사실 동쪽 지역의 정세가 큰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제갈량이 그때쯤에 이제 사망하거든요. 네. 오장원에서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이를 빼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오장원의 별. 이게 근데 이거는 또 모르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송건과 고구려가 손을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힘을 잘 키우면서 연합을 했다라는 소식을 제갈량에게 보냈더라면 제갈량이 이 소식을 듣고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삼자 동맹이 이루어지면서 세 군데에서 위를 압박하는 거죠. 그 위험.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위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근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뭐 이제 사실이 아니지만 우리가 역사 가정을 해서 쓰는 여러 가지 뭐 소설이라든가 네. 웹툰이라든가 이런 거에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만약에 이걸로 쓰시는 분이 있으시면 다 허준님한테 공을 돌리셔야 돼요. 송건이 외교적 감각이 너무 없었어요. 그때 오나라 내부에서 엄청나게 반대했었거든요. 보내면 안 된다. 다 죽는다. 근데 그거를 끝까지 보냈다가 이제 다 이제 망치고 온 거죠. 보냈으면은 확실하게 좋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휘고 고구려가 잘해줬더니 가가지고 말이나 훔쳐가고 말이에요. 고구려는 결혼할 때 여성이 남성에게 혼수를 가지고 갔어요? 남성이 여성에게 혼수를 가지고 갔어요? 남자가 가져갑니다. 삼국지 고구려전에 의하면은 남자가 이제 가져가서 혼수로 가져간 물건을 이제 집 앞에 두고 집에 들어가거든요. 뭘 가지고 왔어요? 정확한 물건은 우리가 뭐 알 수는 없는데요. 뭐 일단 농업을 기본으로 많이 했으니까요. 농산물과 관련된 것들 혹은 배 뭐 이런 것들이었겠죠. 그게 그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고구려의 대릴사회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나요? 대릴사위라고 하는 거는 일단 노동력 때문에 좀 남자가 와서 처가 쪽에 일을 해주는 걸 말하는데 실제로 서옥이라고 하는 그 집을 지어놓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클 때까지 그 집에 일을 해주는 풍습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 그게 이제 각 그 지역의 문화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죠.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그거는 그 여성을 키우는 그 비용이나 부담 자체를 남자 쪽에서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보내는 거잖아요, 신부를. 이게 농사를 짓는 그 문화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종종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유목민들도
부모들도 결국은 여기서 우리 집에서 우리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우리 딸을 데려가니까 니네가 혼수로 가져와. 이렇게 해서 남자가 그렇죠. 혼수를 주는 거죠. 남자가 여성에게 홀예금을 주죠. 결혼할 때 뭐 나쁘게 얘기한다면 신부를 사는 그런 느낌이죠. 남자가 여자한테 돈을 줍니다. 노동력을 가져가는 대가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건가요? 그것보다도 보통은 이 무슬림들은 지금도 그러는데 과거부터 결혼을 하기 전에 혼인이 성립이 되려면 남자하고 여자가 성립하지 않아요. 결혼할 신랑과 신부 측 남자 대리인이 만나서 결혼 조건을 결정을 지어요. 그래서 남자 쪽에서 얼마를 줘요. 여성 목으로. 그러면 이슬람은 여성에 대한 인권이 굉장히 낮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여성이 유산을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 낮다라는 것은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다른 지역이 너무나 발전을 하니까 무슬림 지역이 낙후되게 보이죠. 그런데 그전에는 여성들이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여자에게 상속권이 없었잖아요. 여자가 상속을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무슬림들은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여성들에게 상속권을 줬기 때문에 남자의 반이긴 하지만 그거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서양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여성의 상속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이 늦었죠.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여성들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인식의 차이라는 건데 전통 무슬림들에게 하면은 니네들은 왜 여성들을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 여성을 보호한다고 그러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 남녀 평등 얘기할 땐 보호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그런 점이 차이가 있는 거고. 제국주의 국가들도 그런 말 많이 하죠.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종교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건 생산 양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산업구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무슬림 문화권에서 우리보다 훨씬 여성의 정치 참여율도 높고 높은 나라가 튀니지입니다. 튀니지의 여성의 정치 참여율은요 한국, 일본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중동 같은 무슬림 문화권이요 같은 중동에서 사우디 이런 데는 최악이잖아요. 요즘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근데 그걸 같은 이슬람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업구조.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는 여성의 인권이 낮을 수밖에 없고 석유가 안 나오는 나라는 값싼 여성 노동력으로 산업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의 문제다. 고대 이집트도 혼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 이집트에도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유산에 대해서 상속권이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아주 이례적인 사례이긴 한데 기록으로 남겨져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그러니까 엄청 귀족층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상층 정도 되는 그런 부부인데 자식이 없어요. 만약에 자식 없다가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재산을 누군가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려주는 과정에서 자기 아내한테도 물려줄 수 있긴 하지만 분명히 친척들이 다 유산에 대한 그 계승권이 있어요. 친척도요? 친척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편법을 쓰냐? 이게 재밌습니다. 자신의 부인을 자신의 딸로 입양을 해버려요. 법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죽고 나서도 모든 유산에 대한 권리는 다 이 부인이 갖게 되는 거예요. 딸이니까 법적으로. 그런 어떤 문서가 남겨져 있고요. 실제로 이 문서 바로 뒤에 또 쓰여져 있는 기록을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한 시간이 한 10몇 년이 흘렀어요. 남편은 죽었어요. 부인이 자기 이제 그 가게의 가장이 된 건데 그 사이에 이 자식이 없으니까 이 남편과 부인이 이 남편의 어떤 그 여종한테서 태어난 일종의 뭐 첩이죠. 첩한테 태어난 자식들을 부인이 다 데리고 키워요. 그러니까 3명의 남매인데 이 부인이 뭘 기록을 해놓냐면 자신의 재산을 그러니까 남편한테 유산으로 물려받은 재산이겠죠. 이 재산을 자신의 입양한 아들과 딸들한테 전부 다 계승한다.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입양한 자식은 3명인데 자식을 4명으로 기록을 해요. 누구냐면 첫 번째 딸이랑 결혼한 사위예요. 그러니까 이 사위가 이 집에 이제 가교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혼수를 갖고 왔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 사정상 이 집에 이제 첫 번째 딸이랑 그것도 입양한 첫 번째 딸이랑 결혼을 해서 이 집의 가장으로서 자기의 딸의 이제 어머니죠. 그러니까 법적인 어머니한테 재산을 전체를 다 물려받을 권리를 갖게 된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회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문화권은 이 이슬람 이전에는 상속이 수평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제들한테 가거든요. 그 미성년자가 일 경우에는 아들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막 형제들이 욕심 부리면 아들한테 안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이 들어서면서 이게 수직 상속으로 바뀝니다. 수직 상속.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상속권을 줘요. 2분의 1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보호구려는 상속 어떻게 했습니까? 상속은 알 수 없는데요. 그렇게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고려 시기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조선 전기도 확인할 수 있는데 17세기 이전까지는 남녀 균분 상속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아들,
딸, 형제들 다 동일하게 상속한다. 그리고 그 원칙의 근거는 자녀 윤회봉사라고 해서 남자 형제들 그리고 여자 형제들 다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부모 제사를 지낸다. 부모에 대한 그 제사 의무를 동일하게 지내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제사를 네. 여자와 남자가 동일하게 다 지내요? 네, 그렇게 했었죠. 했는데 거기 한 17세기 중반 후반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종법 제도와 성리학적인 이념 질서가 강화되면서 남자의 그 장자 중심으로 다 전환이 되는 거죠. 그 유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이게 완전히 바뀐 거군요. 딸하고 아들이 똑같이 제사를 지내고 똑같이 재산을 받았었으면 현지하고 똑같네요. 네, 맞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다가 안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와 당이 고구려를 괴롭히러 들어왔다기보다는 고구려가 먼저 결단을 내렸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다. 우리가 보통 고구려 수나라 전쟁에서 한 가지 인상 깊게 받아들이는 것 중에 사건 중에 하나가 네. 고구려 영양왕 때 그때 이제 수나라 문제 때였는데요. 양제의 아버지죠. 고구려가 선제 공격을 했다고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이제 인상 깊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고구려가 시작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뭐 전쟁의 꼭 발단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미 수나라가 남북조를 통일한 이후에 남조를 통일하고 나서 수나라는 과거에 고구려와 중국 왕조 사이에 있던 사실은 나름의 힘의 균형 관계가 있었거든요. 요소 지역에는 고구려와 중국 왕조가 딱 경계에 맞닿은 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는 거란이라든가 말갈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작은 부족 단위로 있으면서 중국 왕조와 고구려 쪽에 붙는, 이쪽에 붙고 저쪽에 붙고 하면서 약간의 완충지대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힘의 균형 관계를 보면서 이쪽에 붙기도 하고 저쪽에 붙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수나라가 통일하면서 이 균형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돼요. 중국 쪽으로 완전히 쏠리게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요소 지역의 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고구려 쪽이 점점 이제 위협을 받게 되니까 아마 이런 요소 지역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수나라 쪽에 넘겨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고구려가 먼저 그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시작한 게 아마 중국 쪽 사서에 고구려가 선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남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중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 지역의 균형뿐만 아니라 고구려 지역 자체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주도권을 갖고 싶었던 입장에서 요거를 빌미로 해서 전쟁을 굉장히 크게 확전되는 어떤 그런 과정, 그 과정에서 이제 30만 정도 이상의 군대를 가지고 고구려를 먼저 치거든요. 물론 실패하게 되지만 그게 아마 이제 고구려 수에 간의 어떤 전쟁의 하나의 발단, 중요한 전개였다라고 보죠. 오늘 또 세 분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